안녕하세요. 해외 경지론 5주차 강의입니다. 오늘은 그 1시간만 할 겁니다. 네. 1시간, 그러니까 이번 1시간 하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대면 수업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1시간, 원래 우리가 화요일하고 금요일 이렇게 있거든요. 네, 화요일, 금요일 있고, 저번에도 공지를 해드렸었는데, 다시 공지를 해보면, 우리가 화요일, 금요일에, 잠시만요. 화요일 6, 7교시, 7교시고, 그 다음에 금요일은 5교시거든요. 네, 금요일은 5교시입니다. 6, 7, 9시, 10시, 11시, 12시, 1시. 이게 1시고요. 네, 1시고, 1시에서 2시. 오후 1시에서 2시일 거고, 이게 이제 2시에서 3시, 4시죠. 네, 2시에서 4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에 지금 요 1시간 강의, 비대면 강의는, 이 동영상 강의는 금요일에 해당되는, 금요일이 아니고 목요일이죠. 네, 금요일이 아니고 목요일입니다. 네, 목요일 5교시에 해당되는 과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네, 다음 주 화요일 날,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이면 이게 5일이죠. 네, 10월 5일 날 첫 대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5일 2시죠. 네, 10월 5일 2시에 하는 걸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이게 102동 305호거든요. 네, 강의가 102동 305호실에서 합니다. 네, 10월 5일이에요. 네, 10월 5일. 10월 5일 맞죠? 네, 맞습니다. 네, 화요일 10월 5일 날 뵙는 걸로 하고, 오늘은 1시간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하나만 올라갈 거예요. 네, 강의 하나만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면 강의를, 비대면 강의를 마치고 드디어 여러분들 10월 5일 날 만나러 가죠. 네, 기다리던 전 대면 강의를 하기를 원했습니다만은 그동안 비대면 강의 이렇게 1년, 2년째로 접어들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이제 드디어 한 2년 만에, 한 1년 반 만에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인도 경제와 관련된 역사적 맥락을 살펴봤죠. 그래서 인도 경제가 쭉 걸어온 길들을 이야기를 했고, 사건 위주로 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아주 간략하게, 너무도 간소하게 이야기를 했고, 이 책에 우리가 앞부분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 이 책에 역사적 맥락이 상당히 특히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그 역사적 맥락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것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크게 인도 경제의 해방 이후 1947년 이 해방일이죠.
1947년 해방 이후로 그 역사적 맥락을 크게 뭐 두 개 또는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크게 보면 1991년이 분기점 아닙니까? 1991년이 분기점이고, 그야말로 이제 그 신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91년도에 신경제정책이 시행이 되면서 인도 경제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야말로 새로운 한 걸음을 더 나아가게 되면서, 그 이전과 그 인도 경제라고 하는 건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눌 수 있죠. 그 이전에는 경제 성장률이 뭐 5%가 안 되는, 그야말로 힌디 성장률이라 불렸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뭐 2, 3% 정도의 아주 미약한 경제 성장률을 가지고 있었죠. 네, 동아시아의 네 마리용이라 불렸던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그 네 마리용이라 불렸던 그런 나라들이 엄청난 경제 성장을 기록을 했고, 지금은 거의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은 나라긴 하지만 그야말로 국민 소득이 6만 달러를 넘는, 홍콩만 해도 4만 달러가 넘고, 우리나라가 3만 달러가 넘고, 지금 대만도 2만 달러가 넘죠. 그런 아주 선진국, 잘 사는 국가가 된 선진국에 가까이 가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됐는데, 그런 나라들, 동아시아의 네 마리 용에 비교해서 이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그야말로 해방 이후에 제일 총망받는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장률을 보이다가 1991년을 분기점으로 해서 그야말로 자유화, 경제를 자유화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뭐 경제 성장률이 6%에서 8% 사이, 뭐 중국처럼 아주 높은 성장률, 10%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꾸준히 신경제 정책 91년 이후에는 6%에서 8%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왔죠. 물론 작년에 마이너스 성장, 코로나 때문에 뭐 사람이 엄청 죽었습니다. 인도도 한 13만 명 정도가 죽은 걸로 제가 언뜻 본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뭐 하루에도 뭐 수십만 명이 확진자가 걸리고 하는 그런 지금 상황에 있고, 그 덕분에 2020년에 마이너스 1% 성장을 했고, 2019년도에도 별로 좋지 않았어요. 네, 4% 성장밖에 못했습니다. 최근에 좀 부진한데, 그 이전까지만 해도 뭐 6%, 8%에 이르는 아주 높은 성장률을 꾸준하게 기록해서 지금은 1인당 국민소득이 한 2,000달러 정도 됩니다. 네, 2,000달러, 아직까지 후진국이죠. 아주 후진국인데 1인당 국민소득 2,000달러 되는데, 어쨌든 그동안 상당히 많은 발전을 기록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90년대 이후에. 그리고 이제 90년대 이전이라 하더라도 네루의 시대가 있고, 네루의 딸이 집권했던, 그야말로 오랫동안 집권했던 그 인디라 간디 시절이 있었죠. 그러니까 네루 시대의 그 규제, 그러니까 페비언 사회주의, 페비언 소셜리즘에 입각한 사회주의형 사회라고 불리었던 그런 시대, 그야말로 어떤 요 책에서는 그 시대를 빅푸시의 시대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네, 빅푸시의 시대다. 그야말로 소련 모델을 끌고 와가지고 이 사회를 한번 균형 발전 모델에 의해서 한꺼번에 성장을 시켜 보겠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그 5개년 계획, 2차, 3차 5개년 계획이 핵심인 그런 시대였는데, 그 60년대 중엽부터 뭐 인디라 간디가 나오고 하면서 폐쇄의 시대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 그야말로 더 인도 경제가 더 안 좋아지는 그런 국면, 그야말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독재적인 요소를 많이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경제도 아주 규제
또는 인허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화되는 시기가 그 폐쇄 시대, 인디라 간디가 통치했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네, 그런 시대였다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그 인도의 그 해방 이후에 그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네루 마할라노비스 성장 전략이라고 해서 이 당시 이제 요 성장 전략을 모델링을 했던 그야말로 그 빅푸시, 아까 이야기했던 그 빅푸시 성장 전략을 모델링했던 사람이 마할라노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마할라노비스 통계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그야말로 네루의 생각을 잘 모델링을 해서 이걸 이부문 성장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성장 모델을 가지고 이 사회를 꾸려나가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네루 시대, 네루 이후에 그야말로 1970년대까지 그야말로 그 뭐 빅푸시,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인디라 간디 시대도 마찬가지로 이런 성장 전략이 채택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 네루 마할라노비스 성장 전략이 채택이 된 게 제2차 이게 네루의 시대죠. 5개년 계획 이 꾸려졌을 때 이게 이제 1956년부터 60년 사이에 벌어졌던 그 5개년 1차는 뭐 51년부터 1차가 있잖아요. 네, 1차가 있고 2차부터 네루의 시대, 2, 3차 시기가 네루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네루 시대를 특징적으로 요약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저 네루 마할라노비스 성장 전략이 통용되는 시대였다라고 보시면 되죠. 저거는 그냥 이부분 성장,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이부분 성장 모델, 이거는 균형 발전론에 의해서 우리가 발전론을 보면 균형 발전론, 불균형 발전론 이렇게 나누잖아요. 호시만의 뭐 불균형 발전론이 있고 균형 발전론 로젠스타인 로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을 했던 균형 발전론, 그야말로 한꺼번에 전 산업을 다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건 빅푸시다. 빅푸시, 공업화. 우리가 중국 이야기할 때도 설명했듯이 빅푸시죠. 중화공업, 중공업에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면 중공업에 연관된 여러 산업들이 같이 성장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균형되게 모든 산업이 발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고, 이거는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중국과 다르죠. 중국은 전체가 뭐 기업이나 토지는 전부 국가가 소유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부분을 그 사적 소유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았죠. 사적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 그 뭐 공산주의 사회 또는 사회주의 사회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계획 경제 체제, 국가의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착착착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그런 경제 체제니까 그렇게 갔는데 네루 마할라노비스 성장 전략이라고 하는 건 이부문 성장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가 부분과 민간 부분, 그러니까 민간 부분이 살아 있다는 게 중요하죠. 네, 이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네, 세계 지상 최대, 그러니까 가장 민주주의 국가로서 인구가 많죠. 13억 9천만 명에 이르는 거의 14억에 육박하는 인구를, 해방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았어요. 1947년만 하더라도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았는데 급속하게 인구가 증가합니다. 산하 제한을 하지 않았거든요. 인도는 급속하게 인구가 증가를 해서 지금 뭐 13억 9천만에 이르는 엄청난 지상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중국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국가 부분과 민간 부분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국가 부분이 그 중요한 우리가 빅푸시 전략을 하는 아마 중공업을 담당을 하고요. 이 중공업 분야에 그야말로 집중적으로 자원을 투입을 합니다. 그대로 따온 거예요, 소련 모델을.
그리고 그 중공업을 통해 가지고 빅푸시를 하겠다. 빅푸시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죠. 네. 근데 민간 부분은 중공업이 아니라 소비재 산업, 서비스 산업 업은 민간 부분에서 해결을 하는데 물론 이 중공업을 할 때도 국가가 국유기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국가 부분에서 보통 한 17개 부문 국가 부분은 국가가 직접 공기업이 그거를 이제 담당을 했거든요. 17개 산업 부분 보통 이제 철강이나 플랜트, 기계, 통신 설비, 광물, 원유, 항공 서비스, 발전, 배전 등 이런 산업들은 국가가 직접 공기업을 만들어서 직접 기업을 운영을 했고 또 인도에는 대기업들이 많아요. 대기업들이 많은데 그런 대기업들도 이 중공업 분야에 일종의 뭐라고 하냐면 그 대기업들이 허가를 통해 가지고 어떤 새로운 산업에 뛰어들거나 아니면 사업 확장을 하려고 그러면 또 새로운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정부한테 허가를 받고 그 사업에 뛰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기업들 또는 대기업들은 다 구획이 쳐져가지고 그 국가가 통제를 합니다. 통제를 해서 이 기업은 요 산업만 한다.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은 A 기업은 요 산업만 하고 B 기업은 저 산업만 하고 C 기업은 뭐 그 산업만 한다. 이런 식으로 다 할당을 해놓은 거예요. 할당을 하고 이 기업들이 자기가 할당한 산업 부분을 뛰어넘으려고 할 때는 반드시 기업의 허가, 인가를 받아야 새로운 산업에 뛰어들 수가 있는 그런 규제였거든요. 네, 규제를 받았습니다. 대기업들이 이런 중공업에 인도의 타타나 비를라 같은 엄청 큰 대기업들이 많잖아요. 뭐 릴라이언스라든지 이런 그야말로 대기업들이 많고 재벌 체제라고 하는 것이 인도에도 있거든요. 네, 그런 기업들이 하려고 해도 굉장히 규제나 통제가 강했던 시대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민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소비재나 서비스 이거는 뭐 촌락 공동체나 아니면 소규모 기업들이 주로 담당을 했습니다. 네, 담당을 했고 이런 데는 보호 정책이 들어갑니다. 네, 보호 정책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기업들 소비재나 서비스 산업, 소비재 산업이나 서비스 산업을 종사하고 있는 이런 촌락 또는 소규모 공업 부문, 소규모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호 정책을 써서 그야말로 세제를 감면해 준다든지 은행 신용에 특혜를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합니다. 보호 정책이 들어가서 이 보호 정책을 통해서 뭔가 이런 산업들이 육성이 되면 거기에서 고용이 창출되도록 고용을 촉진하는 고용 촉진을 위해서 보호 정책을 이런 분야에 썼던 겁니다. 네, 썼던 거예요. 네, 이 대기업이나 뭐 국유 기업 또는 공기업에서는 뭐 여러 엘리트들이 들어가고 이런 대규모 고용이 촉진되도록 보호 정책을 썼던 거죠. 이 보호 정책은 이 간디 국민의당 내부에 간디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이런 보호 정책을 굉장히 주장을 했고 이 소규모 공업 부문, 소규모 기업 이런들을 이네들한테 보호 정책을 보호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도 제2차 5개년 계획의 간디주의자들의 주장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보호 정책이 들어가는 겁니다. 세제 감면이나 아니면은 정부의 어떤 특혜, 뭐 은행
은행의 신용, 우대 뭐 이런 것들이 이 소규모 기업들한테 특혜로서 작용을 하죠. 네, 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 공업 유보 품목 지정 조치라고 하는 게 1967년에 마련이 되거든요. 소규모 공업 유보 품목 지정 조치라고 하는 지정을 해놓습니다. 어떤 품목은 소규모 공업이라고 소규모 기업 또는 소규모 공업 부문이라고 이렇게 이 소규모 공업 부분을 지정을 합니다. 정부가 이러이러한 품목을 생산하는 그 기업은 소규모 공업 부문이다라고 지정을 해서 얘네들을 보호하는 거죠. 네, 보호를 합니다. 그런 게 한 800개 정도 됐다 그래요. 네, 800개. 많을 때는 한 지정 품목이 한 800개 정도 될 정도로 아주 많았었는데, 그럼 과연 이들이 고용을 창출했느냐, 고용을 촉진했느냐?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런 식으로 소규모 기업들 또는 소규모 공업 부문에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되면 자기가 소규모 기업 규모가 소규모로 있는 한 이런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받잖아요. 여러 가지 특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기업으로 크려고 하는 유인이 줄어들겠죠. 대기업으로 크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계속 그 기업을 규모를 확대를 해서 대규모 고용을 창출을 해야 되는데 그 고용을 창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센티브 자체가 그 소규모 기업으로 머무르면 특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대기업으로 키려고 하는 유인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죠. 고용을 촉진하지, 그 생산을 많이 해가지고 기업 규모를 커지게 해서 그 기업의 생산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고용이 창출되는 건데 거기에 머무르려고 하니까 새로운 고용이 창출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인도는 그야말로 1980년대 이후로 해고가 불가능합니다. 네, 우리나라도 거의 해고가 불가능하죠. 네, 해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용이 촉진되지 않습니다. 네, 해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 있을수록 고용이 쉽거든요. 고용이 부담이 없어요. 근데 해고가 불가능하면 고용이 부담입니다. 기업한테는. 일단 고용하면 자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이게 기업이 활동하다 보면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신축적으로 해고가 자유롭게 있으면 별로 고용하는데 부담이 없어요. 어떤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서 고용이 부담이 없는데 만약에 고용이 잘 안 된다 그러면 고용이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대체로 해고가 부자일수록 고용이 창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고용 창출이 잘 안 되는 그런 측면에서도 고용 창출이 잘 안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 가지 측면에서 기업이 클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고용이 창출 안 된 게 있고 또 하나는 해고가 금지되어 있다는 거. 인도의 노사 분쟁법에는 노동자 해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고용 창출 효과를 반감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농촌 사회 같은 이 민간 부분은 그야말로 이 대기업도 있고 이런 소규모 공업 부분도 있는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중공업, 그러니까 국가 부분에 규제를 받는 중공업이죠. 그러니까 이게 보호받거나 아니면은 규제받거나 하는 그런 곳이 민간 부분이었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중공업 부분에 많이 참여를 했는데 그 부분에 참여를 했었는데 대기업들은 굉장한 규제와 통제, 인허가라고 하는 규제에 있어야 됐고 이 보호를 해야겠죠. 그래서 페비언,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페비언 사회주의 소셜 리즘이죠. 페비언 사회주의. 페비언이라고 하는 아버지 국가라는 겁니다. 파더잖아요. 아버지 국가.
그러니까 뭔가 엄할 때는 엄하고 자애로울 때는 자애로운 아버지처럼 국가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아이일수록 보호를 하고 대기업들은 그야말로 엄하게 다스리는 그런 이걸 사회주의형 사회, 혼합경제체제거든요. 사회주의형 사회, 혼합경제체제. 그러면 국가 부분과 민간 부분이 적절하게 조화된 혼합경제체제 또는 페비안 사회주의. 그러니까 네루가 페비안 사회주의 상당히 경도돼 있었는데 영국에서 이 페비안이라고 하는 게 뭐 케인즈도 페비안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알려져 있죠. 케인즈. 그리고 농촌은 토지 개혁을 했는데 농촌 경제는 토지 개혁을 했지만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토지 개혁을 했습니다만은 토지 개혁이라는 건 토지 지주로부터 토지를 뺏어서 중국에서 했었죠. 중국이나 북한이나 뭐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토지 개혁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평등이라고 하는 이념에 걸맞고 보통 그 현실 공산주의 사회라고 하는 그런 국가들은 보통 농민들이 주축이 돼서 보통 이제 농업 사회에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가 많이 형성이 됐어요. 마르크스의 주장에 따르면 뭔가 성숙된 자본주의 사회가 충분히 성숙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서의 공산주의라고 하는 역사 발전 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시 공산주의 사회에서 뭐 고대 노예제 사회, 그 다음에 중세 봉건제 사회, 그 다음에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시 공산주의 사회로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 공산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의 도래는 보통 충분히 성숙한 자본주의 사회,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망명을 했던 그 영국처럼 충분히 성숙한 사회에서 공산주의가 도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그렇지 않았죠. 거의 보통 후진 지역에서 현실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를 합니다. 뭐 러시아나 뭐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다 그런 농촌 공동체 사회였고, 그러면 자본주의가 충분히 성숙한 사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라에서 그야말로 그 옛날 마르크스가 주장하던 그런 공산주의 사회라는 것이 도래를 했습니다. 도래를 했는데 그런 나라들이 그야말로 토지개혁에 성공을 합니다. 평등이라고 하는 이념하에서 경작하는 자한테 토지를 나눠주자라고 해서 지주로부터 뭐 부재지주, 거의 뭐 자기 땅에서 일을 하지 않지만 자기가 땅 주인이라고 하는 그 명목으로 그야말로 일하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 땅의 소출을 반반씩 나누는 그런 지주와 소장, 농 관계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뭐 중세는 농노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근데 그 토지 개혁을 통해 가지고 경작하는 사람들, 농민 또는 뭐 농노에게 그 토지를 나눠주는 토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토지 개혁을 시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토지 개혁이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도 이승만 정권 하에서 토지 개혁이 상당히 성공적이었는데 그 이유는 그야말로 북한이 토지 개혁을 통해 가지고 그야말로 민중들로부터 그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니까 그걸 본 이승만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연히 6.25가 도래하기 전에 1950년 6.25 전쟁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제도적 법적인 장치들이 토지 개혁과 관련된 장치들이 다 마련이 돼서 이미 다 나갔거든요. 나갔습니다. 이미 제도가 다 완비가 돼 있었어요. 토지개혁 굉장히 성공을 했었는데 이 토지개혁을 하는데 인도 같은 경우에 실패합니다. 네. 이 주정부에서 맡아서 했는데 이 성공 사례가 별로 없어요. 네. 저 인도의 저 밑에 보면 제일 밑단 인도가 이렇게 있으면 요 제일 밑단에 여긴가요? 네. 밑단에 케랄라주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케랄라주가 성공을 했고, 여기 보면 벵갈이 있습니다. 서벵갈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또 어느 정도 성공한 사례가 있지만 별로 성공적이지 않았어요. 토지개혁이라고 하는 게 실패의 산물입니다. 토지개혁은
실패의 산물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인도는 농촌 사회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게 토지개혁이 성공을 해야 그야말로 아직까지 농업국가예요. 실패를 함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농업국가적 요소를 완전히 탈색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근대적 사회 변혁이 굉장히 요원한 상태다. 아직까지 이 농업국가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건 전통사회거든요. 우리가 근대가 도래했다는 것은 도시라고 하는 공간이 광범위하게 그야말로 일반화돼서 모든 사람의 심성의 도시민 또는 도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구축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근대적인 인간이다라고 이야기하기가 꽤 힘듭니다.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농업국가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아직까지 근대적 사회 변형을 하기 힘들다. 근대적 사회,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농업국가적 또는 전통주의적 어떤 사고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시장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이 잘 통용이 되지 않습니다. 농업은 그야말로 신분사회예요. 그야말로 수직적인 어떤 사회 계층이라고 하는 것이 완고하게, 그리고 전통이라고 하는 그 관습이 그야말로 사회 변형을 가로막는 하나의 요소로서 작용하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토지개혁에 실패한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농업국가적 요소를 띄게 돼 있습니다. 띄게 돼 있고 그야말로 사회 변혁, 근대적 사회 변혁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머리, 그 국민들의 인식 속에서 그 뭔가 시장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은 자유로운 개인들이거든요. 자유로운 개인들이 각자의 판단하에서 뭔가 자기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사회이지 않습니까? 자유와 선택, 기회 이런 것들이 충분하고 그런 것들이 잘 내면화되어 있어야 시장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도 작동을 하는 겁니다. 인간의 그 의식 속에서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도시적 삶, 그리고 시장적 협동이라고 하는 것이 모르는 사람이랑도 뭔가 거래를 하고 소통이라고 하는 건 거래죠. 협동하고 그야말로 일적으로만 관계를 맺는 그런 도시적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익명의 사회다 또는 굉장히 냉혹한 사회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게 굉장히 뭐라고 할까 효율적이고 생산성이 높은 구조, 우리가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만 그게 도시 문명, 근대 문명을 어떻게 돌아가게 만드는 어떤 하나의 요소거든요. 근데 이 토지개혁이 성공하지 못하면은 옛날에 그 지주들이 그대로 그 농촌사회, 촌락사회에 아직까지도 상층부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소장농들이 그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땅을 배경으로, 땅을 중심으로, 땅이라고 하는 자원을 이용해서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회는 발전이 더딥니다. 더디거든요. 사회 변혁이 아직까지도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회일 가능성이. 그래서 인도도 가보면 농촌 지주의 아들이 다 성공합니다. 그네들이 정치하고 그네들이 변호사가 되고 그네들이 좋은 대학 가고 이럽니다. 하지만 농촌 사회에서의 또는 농촌 사회에서의 그 하층들은 아직도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하루 근근히 먹고 살고 소장인으로 일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층부 하층부라고 하는 경계라고 하는 민주주의 사회가 도래를 해서 그런 신분적인 어떤 수직적 사회가 공식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경제적으로는 아직도 상층민과 하층민의 어떤 사회적 이동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지체되어 있는 그런 사회다. 토지개혁의 실패가 그런 것들을 불러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토지개혁이 실패했다는 것이 아직까지 전통사회, 농업사회적 요소들을 많이 다분히 가지고 있어요. 농촌사회 지주의 아들이 성공합니다. 좋은 대학 가고. 그리고 엘리트층을 형성하고 있어요. 이미. 거의 신분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그 인도가 그 신경제 정책을 하기 이전의 어떤 국가 성장 전략 또는 이 부분 성장 모델 그걸 일명하여 네로 말라노비스 성장 전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독립 이후 그리고 1970년대까지 인도 경제가 실패한 그야말로 저성장 국가. 그러니까 3%에서 5%밖에 5% 이내밖에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지 못했던 그런 저성장 국가였던 이유가 뭐냐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70년대까지. 80년대부터 이제 조금씩 자유화 물결이 벌어지고 91년부터 본격적으로 신경제 정책이 이루어지면서 그에는 굉장히 고도 성장을 하긴 하지만 그 이전까지 왜 인도 경제에서 실패했느냐? 그 이유는 간단해요. 국가가 너무 경제를 통제하고 규제했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주지 않았죠. 시장에. 경제 자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는 가설이 여기 경쟁적 렌트 추구 가설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 책에도 소개가 되어 있는데 경쟁적 가설이라고 이 렌트라고 하는 건 이 렌트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지대라는 뜻인데 이때 말하는 지대는 우리가 보통 이 지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토지를 그러니까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가 소득이잖아요.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것이 소득이란 건데 그 중에서도 토지라고 하는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그 소득을 우리가 보통 지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대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때 렌트는 그 지대가 아니라 요때 말하는 지대는 그런 토지를 제공함으로써 얻게 되는 그 대가로서의 지대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특권을 말합니다. 특혜 또는 특권 또는 정치적 지분이란 뜻입니다. 정치적 지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고든 털록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고든 털록이라고 하는 그 버지니아파. 보통 이제 공공선택론이라고 하는 뭐 정치나 행정, 관료들의 공무원 이런 행태들이 이런 그러니까 정치적 행위, 그러니까 뭐 정치인들 정치적 행위나 관료들의 행정적인 행위, 관료의 행위 이런 것들을 그야말로 경제학적 개념을 가지고 분석한 게 이제 공공선택론인데 그 공공선택론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제 지대추구 행위라고 하는 걸 이 용어를 만들어낸 사람이죠. 고든 털록이라고 해서 이때 이 지대 추구할 때 그 지대가 요 렌트 지대입니다. 렌트. 라고 하는 거고 이 지대 추구는 한마디로 특권, 정치적 지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쟁적 렌트 추구 가설은 1947년 인도 독립한 이후 1970년대까지 모든 인도의 경제 주체들이 렌트를 추구했다. 즉 지대를 추구했다는 거예요. 지대를 추구했다는 겁니다. 그 지대 추구를 이야기했던 고든 털록이라고 하는 사람, 버지니아파죠. 이건 일종의 정부 실패론입니다. 정부 실패론. 버지니아파는 정부 실패론을 공공선택론에서 아주 중요한 학파죠. 버지니아파. 보통 정부 실패를 통해 가지고 시장주의적 사고를 주장하는 일본의 경제학자들을 버지니아파
하는데 그 주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고든 톨록이 지대추구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정부가 모든 걸 경제의 모든 걸 규제하고 통제하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지대 추구를 하거든요. 렌트 추구를 하는 겁니다. 즉 자기가 정치적 지분을 누구든 정치적 지분이라고 하는 파이가 있는데 왜냐하면 국가가 모든 걸 결정하기 때문에 국가가 모든 것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그런 사회에서는 그 정부가 제공하는 어떤 그러니까 경제라고 하는 게 결국 정치에 의해서 정치적 의사결정에 의해서 결정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나 국가가 제공하는 그 정치적 지분을 누가 경쟁적으로 그걸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그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시장에 나가서 소비자들의 욕망에 맞는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으려고 굉장히 생산적인 활동 또는 경쟁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생산적인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모든 의사결정 권한을 쥐고 있는 그런 사회에서는 그야말로 정부가 제공하는 지분, 특권, 특혜, 정치적 지분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 경쟁적 렌트 추구에서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이런 거죠. 여기 기업이 있어요. 기업이 있고 여기 관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민이나 노동자 또는 소규모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뭔가 사업을 하려면 관료 또는 공무원 또는 정부로부터 뭔가 인허가권을 얻어야 됩니다. 인허가권은 관료가 가지고 있죠. 그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허가권을 가지려면 그야말로 이들한테 정치적 뇌물이나 로비를 하지 않으면 이 인허가권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이미 인도 사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패가 만연한 뇌물도 많고 비리도 많고 그런 사회거든요. 이미 이걸 고려합니다. 뇌물과 로비를 주고 인허가권을 기업이 받아오는 거죠. 그리고 이 엄청난 뇌물과 로비 활동을 통해 가지고 뇌물을 줘도 이 인허가권만 얻기만 하면 자기가 그 산업 또는 그 사업에 있어서의 인허가권을 받은 사람이니까 받은 기업이니까 그 산업에서는 자기가 독점권을 가지는 거고 독점권을 가지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뇌물을 줘도 손해가 아닙니다. 뇌물을 먹이려 하죠. 그래서 인허가권이라고 하는 렌트를 얻습니다. 지대를 얻는 거죠. 자기도 정치적 지분 또는 특권, 특혜를 정부로부터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거는 관료, 정부로부터 나와요. 공무원으로부터 모든 권한이 모든 경제적인 이권도 정치로부터 나오니까 국가로부터 나오니까 정부로부터 나오니까 이 렌트를 받으려고 뇌물과 로비를 먹이는 거죠. 그리고 농민이나 노동자, 소규모 기업들도 맨날 하는 게 집단행동입니다. 시위, 파업, 집단행동을 통해 가지고 이들이 얻는 건 뭐냐면 그야말로 보조금 또는 할당, 쿼터 이런 걸 받거든요. 이런 걸 받아요. 이 관료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은 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우리가 보호 정책을 쓰잖아요. 소규모 기업이나 소규모 공공부문 또는 촌락을 보호하려고 하는 명분이 있어요. 이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어떤 정치적 명분이 있죠. 이 명분을 가지고 그리고 이들은 시위나 파업이나 집단 행동을 통해서 정치인들한테 요구합니다. 무엇을?
보조금이나 쿼터나 이런 것들, 농민들 보조금, 노동자들 보조금과 쿼터, 소규모 기업들 이런 것들을 특혜를 얻기 위해서 정치인들로부터 이걸 얻어냅니다. 법으로 이걸 제도화하거든요. 보조금과 쿼터를 제도화해서 영속적으로 제도적으로 쿼터나 보조금을 얻으려고 농민이나 노동자, 그 다음에 소규모 공업 부문의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정치인들로부터 법으로 이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게 제도화돼요. 그리고 이걸 얻었을 때 정치인들한테는 이들이 뭘 주죠? 표를 줍니다. 표를 주죠. 보조금과 쿼터가 바로 렌트입니다. 이게 렌트예요. 이게 렌트. 이게 지대다. 그래서 모든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 사회 모든 경제 주체들은 다 렌트를 추구합니다. 렌트, 인허가권, 그리고 보조금과 쿼터의 제도화, 법적으로 제도화하라, 우리들을 위해서.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에는 그 지정 카스트라는 게 있거든요. 사회 하층민들을 지정 카스트 제도 또는 지정 부족 제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정 카스트 제도, 지정 부족 제도라고 하는 게 있고, 이 지정 카스트나 지정 부족들은 그럼 사회에서 보면 한 25% 정도 된다 그래요. 지정 부족, 지정 카스트, 지정 부족, 이들은 하층 카스트 또는 하층 부족이거든요. 이들을 하층이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국가가 지정을 해서 이들한테 뭔가 특혜를 줘요. 무슨 특혜를 줘요? 이게 하층민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출발점이 다르다. 그래서 특혜를 줍니다. 그러니까 뭐 공공 부문에 취업할 때 뭔가 쿼터 몇 퍼센트는 얘들만 뽑아라. 쿼터를 주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25%다 그러면 공공 부문의 25% 인구 비율이 25%니까 공공 부문의 25%는 얘들로 꼭 뽑아야 되는 거예요. 또는 대학에 들어갈 때도 25%는 이 지정된 애들한테 뽑아야 되는 거예요. 이들을 위해서 이들은 지정 카스트나 지정 부족에 속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시위를 하거든요. 집단 행동을 하고 이걸 만들어라. 이걸 확대시켜라. 이걸 뭐 50%로 확대시켜라. 뭐 이런 요구까지 있어요. 네. 만달위원회 같은. 네. 그러니까 지정 부족, 지정 카스트 말고도 하층들이 더 많다. 네. 기타 후진 계층이라고 해서 기타 후진 계층, 후진 계급이라고 해서 이들까지 합하면 한 50% 되거든요. 인도 전체에서. 그럼 이것까지 포함시켜서 이들한테 쿼터를 줘라. 공공부문 취업을 할 때나 명문대학을 갈 때 애들한테 쿼터를 줘라. 이렇게 계속 시위하고 파업하고 집단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서는 개개인들이 시장에서 열심히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사람보다 또는 다른 기업보다 더 좋은 상품이나 값싼 상품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경제적이고 굉장히 경쟁적이고 굉장히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국가나 정부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정부로부터 뭔가를 따내려고 하는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의사결정으로부터 특권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관료, 정부나 정치인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경쟁적 렌트 추구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시위하고, 하층민들은 시위하고 파업하고 집단행동하고, 대기업들은 돈이 많으니까 뇌물이나 로비로 공유해서 그러니까 열심히 생산적인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효율적인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뇌물이나 로비나 하고 전부 다 정치적 활동만 하잖아. 그럼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산적인 부분에 자원이 안 가죠. 생산적인 사회가 될 수가 없죠. 전부 다 정치, 행동을 통해서만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 사회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경제 발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 시기에 인도 경제가 실패를 했느냐? 그건 정부 실패입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경제의 모든 부분을 규제한다. 그래서 정부 실패가 나는 거예요. 모두가 그럼 렌트 추구밖에 안 합니다. 비생산적인 렌트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도가 70년대까지 경제 성장에 실패한 이유다. 그 이유 중에 하나의 가설이 있는데 그 가설이 경쟁적 렌트 추구 가설이다. 인도의 유명한 경제학자인 바그와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이런 주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자, 이 밑에 이야기는 신경제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랑 그 다음에 뭐 인도 경제 전반적인 이야기는 또 다음 주에 대면 수업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